자, 이번 시간에는 체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과 함께 영양을 어떻게 섭취해야 될 것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때 운동은 지구성 운동, 심폐 운동이 아니고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근력이 증가하고 근지구력도 증가하면서 동시에 근육이 커지고 단단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근육을 증가시킬까라는 것인데요. 리프트 웨이트, 중량을 들어라. 한마디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시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운동을 할 때 하이퍼트로피를 위한 운동을 해라라는 거죠. 하이퍼트로피라는 말은 근육이 비대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근력, 근지구력과 함께 근육을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트레인 투 머스큘러 페일러, 근육이 실패 지점까지 운동을 해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어떠한 중량을 가지고 최대 10회를 할 수 있는데 10번 들 수 있는데 5회만 들고 중량을 놔버리면 운동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곧 최대 반복까지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자, get enough calorie,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를 하라는 겁니다. 칼로리가 부족하면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근육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게끔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Keep your workout short. 운동은 너무 길지 않게끔 가급적이면은 적당히 짧게 해서 끝내라는 거죠. 운동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티졸이 나오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짧게는 1시간, 길면은 1시간 반 정도에 해서 운동을 끝내야 됩니다. Rest between workout, 운동 사이에 휴식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한 운동도 안 좋습니다. 자, 운동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오버 트레이닝이라는 증상이 오게 되는데, 오버 트레이닝은 어떠한 그런 무기력증, 그리고 의욕 감퇴, 식욕 감퇴에 따라서 면역력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감소하면서 감기 몸살이 찾아오게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휴식을 취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드링크 워터, 우리 근육의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인 물을 충분히 마셔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의 근육은 끊임없이 브레이크다운, 분해와 신데시스, 합성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분해보단 합성의 그런 작용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근육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때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합성이 될 때 에너지와 아미노산,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 줘야 근육 합성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칼로리죠, 칼로리. 그럼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 영양소가 뭘까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보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 가지가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3대 영양소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3대 영양소입니다. 에너지가 곧 칼로리죠. 그래서 칼로리가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미네랄과 비타민이 더해지면은 5대 영양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물이 더해지면은 6대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요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어떤 영양소가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세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가 입을 거쳐서 위를 거쳐서 소장에서 완전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죠. 그러면 단백질이 완전 분해가 되면 뭐가 될까요? 예, 아미노산이 됩니다.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예, 곧 아미노산이 곧 단백질입니다. 이 아미노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센셜 아미노산, 논 에센셜 아미노산. 에센셜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이고 논 에센셜 아미노산은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비필수라고 해가지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비필수는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백질이고요. 예. 에센셜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럼 비필수와 필수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필수겠죠. 예.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합니다. 비필수는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미노산이죠. 여기 보시면 류신, 이솔루신, 발린,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BCAA라고 합니다. BCAA는 근육이 합성이 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성분만 따로 추출해 가지고 BCAA 보충제로 생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단백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성 단백질, 하나는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봤던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전에 보았던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한두 개가 빠져 있거나 한두 개의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식물성과 동물성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에도 만약에 쌀에는 히스티딘이 빠져 있어요. 근데 콩에는 이솔루신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쌀과 콩을 두 가지를 섞어서 섭취하게 되면은 서로 빠져 있는 부분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완전 단백질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이런 식물성 단백질에는 함유량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양의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칼로리가 너무 많이 섭취되기 때문에 좀 비만이 된다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물성보다도 동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지금 동물성 단백질은 뭐가 있을까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계란, 우유, 이런 것들에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단백질 섭취 이런 식품이 주로 닭가슴살 많이 먹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주문만 하면은 닭가슴살이 금방 배송이 되고 굉장히 편리한 시대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닭가슴살 포장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계란을 하루에 한 판씩 먹었습니다. 아침에 10개, 점심에 10개, 저녁에 10개. 또 간식으로도 계란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계란을 섭취하는데 누런자는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노른자는 다 버리고 흰자만 섭취했죠. 왜냐하면은 노른자에 이런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른자를 한 판 다 섭취하게 되면 너무 많은 지방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성인병의 위험 요소도 있고, 또 그리고 칼로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비만이 될 그런 염려도 있겠죠. 그래서 노른자는 다 버리고 흰자만 섭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란 그렇게 많이 먹나요, 하루에? 아니죠. 뭐 먹어봐야 하루에 한 대여섯 개 정도 먹을까? 그 정도 먹겠죠. 근데 그 정도의 대여섯 개의 그런 노른자는 충분히 섭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노른자는 다 소비되고, 그리고 노른자도 그런 지방하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도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란의 영양 성분을 보시면은요. 자, 흰자에는 단백질이 55%가 있고 노른자에도 45% 거의 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지방은 흰자에는 없고 노른자에 100% 5.6g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에.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볼게요. 흰자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0, 2, 65, 8, 8 거의 없죠.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노른자에는 비타민이 100, 98, 35, 92, 92.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학적 가치로 봤을 때는 흰자보단 노른자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루에 노른자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그런 성인병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대여섯 개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식품별 단백질 함량을 보겠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이런 것들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빨간 살코기, 지방이 아닌 살코기 100g에는 약 한 20에서 24g 정도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살코기 100g 중에는 단백질이 24, 20, 20, 닭가슴살 23, 20, 19, 약 한 20g 정도, 5분의 1 정도가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수분이겠죠. 수분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성분이겠죠. 근데 보시면 참치캔에 100g당 26.53입니다. 굉장히 많죠. 오히려 사태나 닭가슴살보다도 더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참치캔에 동태나 고등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른 식품들은 조리 전 생고기 상태일 때고, 참치캔은 이제 익힌 상태이기 때문에 익혀버리면 그 단백질 살코기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g당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과메기 있죠. 과메기 100g에는 36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더 높죠. 왜냐하면 과메기는 수분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g당 단백질의 함량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육포 같은 것도 더 많겠죠. 육포도 수분을 날렸기 때문에 g당 단백질 함량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운동을 안 하는 일반인들은 하루에 권장 섭취량이 체중 1kg당 단백질 1g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체중 kg당 2g의 단백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평균 2g. 그래서
80kg인 사람은 곱하기 2 하면은 하루 160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A라는 사람은 지방은 없고 근육질로 되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근육은 별로 없고 지방이 많아요. 그러면 A와 B 중에서 누가 많이 먹어야 될까요? 당연히 A겠죠. 근육이 많은 사람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따라서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 본다면 린 바디 매스는 뭐냐 하면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체중입니다. 뭐가 되겠죠? 그러면 지방을 제외한 체중, 뼈 무게가 있고 내장의 무게가 있고 그리고 골격근의 무게가 있겠죠. 그거를 린 바디 매스라고 하는데 제지방 체중 곱하기 2.75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정확한 단백질 요구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kg인 사람의 체지방률이 10%입니다. 그래서 80kg인 사람의 체지방률이 10%이면 80 마이너스 10%니까 8kg가 지방량이 8kg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제지방 체중은 72kg입니다. 72 곱하기 지수 2.75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단백질 요구량은 하루 198g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그런 대표적으로 쌀 아니면 밀가루, 빵, 떡, 감자, 고구마 내지는 뭐 그런 사탕, 과일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자, 탄수화물도 단백질 못지않게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예. 체중 kg당 4g의 탄수화물 섭취 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평균 체중 kg당 2g이었는데 탄수화물은 4g, 즉 단백질의 2배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테스토스테론은 근육을 합성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자보단 남자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근육량도 많고 힘도 센 것이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적은 사람보다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은 사람이 근육량도 많을 수 있고 그리고 근력도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저섬유질 탄수화물 섭취 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섬유질 탄수화물이 무엇일까요? 섬유질이 적은 탄수화물, 즉 현미보단 흰밥, 고구마보단 감자 이런 것들이 섬유질이 적죠. 그래서 흰밥이나 고구마 같은 섬유질이 적은 탄수화물 섭취했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섬유질 많은 탄수화물 섭취하게 되면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섬유질이 많은 탄수화물이 한마디로 현미 내지는 고구마 이런 음식에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합성을 위해서는 현미보단 흰밥 그리고 고구마보단 감자를 먹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탄수화물 섭취 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이 근육 단백질 합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 근육을 공부하려면은 인슐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슐린은 굉장히 강력한 아나볼릭 호르몬입니다. 아나볼릭은 합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3대 영양소를 다 합성을 합니다. 자, 탄수화물 섭취했을 때 혈당이 상승하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이 혈당을 근세포, 근육 내지는 간에 저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근육을 합성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지방, 지방을 합성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근합성에는 도움이 되는데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이 단백질 합성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지방은 근육을 합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 증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증가해서 그 테스토스테론이 근육 합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 증가를 위해서는 단일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 섭취를 권장하게 되는데요. 자,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의 개념은 자, 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형태의 자, 이번에는 지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방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 증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지방하고 테스토스테론하고 곧 직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테스토스테론의 원료로 작용을 합니다. 지방은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이 있는데 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띠는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불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 형태를 띠는 지방을 말합니다. 자, 그럼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구웠을 때 이렇게 기름기가 남죠. 예, 남는데 그 후라이팬이 식으면 돼지기름, 소기름은 굳죠. 그래서 돼지기름, 소기름을 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리를 굽고 나면 지방이 어떻습니까? 굳습니까? 잘 안 굳죠. 그래서 오리 기름은 불포화 지방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불포화 지방은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몬드 이런 아몬드 등의 견과류가 있는데, 그래서 단일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을 섭취했을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요. 다가 불포화 지방은 테스토스테론을 올리는데 역할을 못합니다. 오히려 다가 불포화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불포화 지방은 식용유, 해바라기유,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것들이 다가 불포화 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에서 15% 이상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갔을 때 근육 성장이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은 테스토스테론의 전구체입니다. 전구체라는 말은 한마디로 원료 물질이라는 거죠. 원료 물질. 테스토스테론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런 계란 노른자 내지는 어패류에 많이 들어있죠. 자, 지방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자, 테스토스테론은 근육을 합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만이 아니고 지방과 비슷한
콜레스테롤도 충분히 섭취해줘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해서 근육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육 성장을 위한 테스토스테론을 환수시키는 방법으로는 일단 칼로리를 적당히 많이 섭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또 지방 섭취를 하고 양념식품에 든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합니다. 또 훈련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섞인 쉐이크를 마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채소를 또 많이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금기사항은 과식하게 되면 너무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게 돼서 살이 찔 수가 있고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금기시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간과 신장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고요. 또 지방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음주는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고 그리고 반대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음주는 안 좋고요. 섬유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습니다. 아까 좀 전에 봤듯이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먹는 것이 테스토스테론 상승에 좋다고 하였죠. 자, 정리하자면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본인 체중 킬로그램당 2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1회 섭취 시 30에서 4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하여도 그게 다 흡수되지 않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1회 30g 정도를 하루에 대여섯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탄수화물 섭취의 중요성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하고 또한 더 중요한 요소는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인슐린 분비가 그 인슐린이 운동을 통한 근육 단백질 합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그 양은 단백질의 2배, 많게는 3배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지방 섭취의 중요성은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을 너무 제한한 식단보다 어느 정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